김광진의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근황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그 우선 지역위원장 떨어지셨죠. 그 순천 지역위원장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좀 매번 얘기 좀 나올 해주세요. 때마다 다음 주에는 지역위원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7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네, 당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사고지구당이 돼가지고요. 네. 결국은 또 지역위원장이 안 됐네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순천 지역이 사고지역위원회 사고지역인 거는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예, 지난번에 선거 전에도 네. 저희가 사고지역으로 좀 오랫동안 있었었는데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당이라고 네. 하는 게 여러 공조직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뭐 네. 여성위원회라든가 청년위원회도 있고 네. 지역마다의 활동들이 있고 또 지역의 또 의견도 좀 그렇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네. 해서 각각의 사람을 키워내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네.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될 입장들에 대해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같이 하고 해야 네.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단순하게 지역위원회가 사고지구당이 되는 것이 한 정치인의 어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죠. 네, 지난번 사고지역일 때도 좀 불만이 많았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됐네요. 예. 예, 그 김광진 의원 전 의원 그 당대표 출마 이야기 들리던데 그 제1야당 전당대회 좀 흥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지난번에 그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안 필리버스터 되니까 1호처럼 당대표라도 좀 나와야 네, 돼서 아니,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1호처럼 또 다시 좀 예. 재능을 발휘해달라 뭐 이런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것 어쨌든 같아요. 뭐 흥행을 위해서만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선거라는 네. 게 나가려면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어쨌든 그 우리가 뭐 30대 총리, 40대 당수 뭐 이런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그게 선진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스스로도 사실 청년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네, 그렇게 출마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사실 시작한 말이었는데 네. 주위에서 그러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출마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네.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 많이 주셔서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가부간에 네, 결단을 결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정치가 좀 진보 성향이 좀 강조되면서 정치인들이 많이 젊어졌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요즘에 그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예. 또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간에. 우선 자세한 이야기 좀 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 국회 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동안 좀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만 믿었는데 갑자기 부지선정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게 거론된 게 한 2년 됐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2년도 넘은 일인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노라고 네, 하는 쓰리 3노, 노. 3노 네. 정책으로 일관해 왔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런 논의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결국은 그동안 실무적인 논의를 쭉 해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 정부가 지금 정책을 운영하는 가장 잘못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논의 절차에 대해서 좀 입장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예. 또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게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입장마다 좀 틀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마다 틀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국회의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공적 기구가 네.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유권 해석을 해준 거죠. 정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미 한미 방호 조약에 따라서 조약이 맺어져 있고, 그러니까 하부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어떤 무기를 도입해 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로 물을 필요가 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 말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미 그 전에도 뭐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보면 아무리 한미 방호 조약이 맺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외교적 실익이 발생하거나라고 하면 따로 조약의 비준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뭐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 기계는 미국이 가지고 온다손 치더라도 땅을 마련하고 부지를 획정하고 보상해주고 하는 돈들이 꽤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외교적인 갈등 관계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면 국회 비준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네. 이제 그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사드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드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좀 받으셨습니까? 국방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뭐 국회에 있으면 정부에서 보고해 주는 것 외에도 또 자체 전문가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하거나 뭐 간담회를 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학습은 좀 됐죠. 네. 예, 그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걸프전 있고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날라오는 미사일이 있으면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내가 다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격 미사일과 좀 다르게 아주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 단계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총알부터 시작해서 포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미사일처럼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텐데 뭐를 거기 장착했느냐, 네, 뭘 장착했느냐, 핵무기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근데 지금 사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사일, 상대가 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M16 총을 쏘면 그 총이 평양에서 쏜다고 해서 서울까지 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장사정포를 쏘면 그게 수도권까지는 오지만 순천까지는 오지 않을 거고요. 지금 뭐 은하 메토, 뭐 노동 메토 이런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평양에서 쏴도 저 멀리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포물선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는 북한이 거죠. 미국의 서부까지는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예, 공을 던져도 이렇게 공이 올라가서 포물선의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멀리 가는 것인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완전히 고각으로 발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미사일을 북한이 쏠 때 우리가 그것을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은 멀리 쏘려고 하는 미사일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도 미사일 발사하는 방어 거죠. 체계죠. 예. 이름도. 사드가 THAAD의 약자인데요. 사드 T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포물선에서의 마지막 종말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이 어티튜드 에어리얼 디펜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고고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드가 유용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그 앞에 탄두를 핵을 달든 뭐 화학 무기를 달든 뭘 달든지 간에 사드로 요격할 만한 미사일을 우리에게 쏘겠느냐? 거리가 그렇게 필요하냐? 예,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정포나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담을 수도 있고 화학 무기를 담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천 발을 쏠 수 있을 건데 굳이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그런 곳에 담아서 거의 90도로 쏴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떨어지려면.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 결국은 이 무기라고 하는 게 한국을 위한 것보단 미국을 위한 것이 네.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대기권 밖에서 이게 성층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요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기권으로 진입했다가 네. 아까 사드의 T는 터미널 단계, 네, 이 포물선이 수직하고 상승하고 하강하고 종말하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요. 대기권으로 진입한 것이 다시 내려온 내려올 단계, 때. 내려와서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을 그만큼 포물선의 각도가 굉장히 크다. 맞추는 이런 거죠. 것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험 단계인 것 같아요.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연구 지금 단계. 이제 한 10번 정도 실험 평가를 해본 건데 그것도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권에 진입해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빠른 미사일이겠어요. 네. 그 미사일 상대방이 쏘는 미사일이. 네. 근데 그렇게 대기권을 진입한 미사일을 맞춘 적은 없고 네. 그냥 좌표를 알려준 비행기에서 투하한 것 네. 이것만 지금 한 10여 차례 네. 실험 평가를 해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제 한반도의 전쟁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00km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실험 평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한반도에 정말 필요한 건가? 네. 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벌교가 후보 지역으로 오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성주로 결정이 되긴 했지만 이 성주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참 그것도 안타깝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정말 군사적 효용성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거라면 네. 다른 어떤 문제보다 군사적으로 딱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군사적 목적은 이것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 방어다. 아니면 뭐 평택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거다. 뭐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졌으면 지금 뭐 오산으로 간다, 성주로 간다, 벌교로 간다, 칠곡으로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군사적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기대와 달리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방어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남한 면적에. 사실 이게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건 뭐 사드가 있다고 북한 핵 위협을 막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수도권에 핵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이것을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주로 결정이 나니까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네, 다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렇죠. 체계로 가야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국방부가 다시 뭐라고 하냐면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개 포대 정도면 방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사드는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저께 그 한민국 국방장관 말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지역을 방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예. 미국이 그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는 그걸 발표했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 배치의 과정에 있어서나 추진의 과정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이고 네. 국방부 장관도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논의된 게 아니고 NSC가 그냥 결정을 했을 뿐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고 네. 뭐 외교부 장관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 결정이 그냥 떨어졌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기도 좀 너무 이르다. 우리 좀 늦추자 이런 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근데 그런 모든 게 조정이 되지 않았네요. 전혀 뭐 반영되지 않고 사실 이 네. 협상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에 필요했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했어야겠죠. 네. 근데 논의의 과정도 미국이 이때 지금 추진합시다 그러면 좀 진도가 나가다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원활해져 갖고 편해지면 이 사드 논의도 그냥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쵸. 그런 네.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부인도 중간에 좀 해줬습니다. 아니라고.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제 미국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 상황, 네. 그러니까 소파 개정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지역 주민들 좀 상황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지역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한 것 같은데 성주는 우리가 성주 참외로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성주 군수부터 머리띠 두르고 수백 명 국민들과 함께 지금 국방부 앞에서 상경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역 주민들 반발 굉장히 심하겠죠, 계속. 그러니까요. 뭐 네,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칠곡 이거? 군수도 삭발하고 어디 군수도 삭발하고 막 네. 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성주로 가게 네. 됐는데 단식 저는 투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어느 지역이니까 그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말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거겠죠. 순천에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성주든 칠곡이든 대구든지 간에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네.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대한민국 안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같이 좀 네. 뜻을 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지금 사실 전자파 문제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네.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 뿐이다. 네. 그리고 국가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하는 나쁜 세력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건 이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죠. 네. 예, 지금 이제 사드 배치를 놓고서 그 여야 반응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김광진 전 의원의 그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달라요. 예.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예.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일정상 어려워서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예. 내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긴 하겠지만 사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은 사드 도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고 근데 김종인 각 당의- 대표는 다른 말 하셨잖아요. 예, 이제 각 당에 따라서 그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게 네.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고 저희 당에도 다수의 의원들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반대가 옳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저희 이제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네. 뭐 더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문재인 대표와의 좀 갈등 혹은 당내 다른 의원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만 당론은 정해진 거 아니죠 지금? 예 그렇죠 당론은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만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주한미군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네. 주권 국가인 것인데 그래서 네.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맞춰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드를 둘러싸고 그 주변국들의 반응 역시 좀 엇갈리는데 주변국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입장은 아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입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체계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사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아가는 그 미사일이 있고 또 요격을 하려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좋은 레이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 미사일이 출발했고 그 좌표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잘 탐지가 분석할 수 필요한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엑스밴더 레이더라고 네.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그 레이더 체계가 필요한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의 무기 체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엑스밴더 레이더의 범주가 워낙 이제 넓기 때문에 북한을 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의구심을 네. 갖고 있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도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들이 또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또 예, 레이더 그것에 망을요? 대해서는 네. 반대하지 않는데 왜 사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느냐? 네. 그것에 대한 주체적인 권한이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대한민국이 그것을 보니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드 무기 체계는 말 그대로 미국이 이제 관할하는 무기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러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뭐 경제 보복을 하겠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 무력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지점이 항상 돼 왔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의 긴장이 좀 집중되는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실 그 임진왜란도 그랬고, 또 구한말에 그 중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걸 겪었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는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좀 특성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렇죠. 사실이라고 결국은 보시겠죠? 뭐 항상 전쟁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조선을 공격하진 않을 테니까 땅만 길만 좀 터주라 네. 라고 하는 그 요청 때문에 항상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네. 피해는 전부 다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입었던 네. 것인데 그 일이 계속 야기되는 것이죠. 사드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도입했느냐라고 하는 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네.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북한이 그렇죠. 네. 사드를 배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핵 개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겠습니까? 포기를 유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무기 가지고. 두 번째는 이미 요격 미사일을 갖췄으니까 네. 대한민국에 핵 미사일을 쏴도 의미가 없겠네? 안 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비핵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어떤 공격 무기를 갖거나 방어 무기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소위 말하는 육자회담이라든가 다자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이 세계인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를 통해서 북한이 고립하지 않게끔 네. 그 대가로서 또 핵을 포기하게 만들게끔 하는 일들을 쭉 네. 해왔었던 것인데 네.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되면 그 육자회담의 가장 중심 국가, 육자회담의 의장국이 중국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그 두 큰 힘을 아예 북한 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사드를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라고 네. 하는 것은 훨씬 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왜 이 논의를 시작했는지부터 네.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군의 체계에서는 계속 방어 무기로 이거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불가능하죠. 특히나 네.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는 전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네. 그런 ICBM급 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쏜다 손 치더라도 사드가 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네. 48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2조 원을 들여서 가지고 오는 그 미사일에서 탄두가 48발이에요. 48발만 잘 요격하면은 막아질 수 있는 그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 진짜 군사적으로는 무의미한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방어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켜서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잘 게 아시는 더 것처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미국이 뭐 괌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행기로 와서 투하한 투하했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6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또 충분히 그때는 괌보다 북한은 훨씬 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핵 공격을 하려고 하면 비행기로 투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 장사정포에 담아서 쏠 수 있는 네. 1초에 괜히 수만 발을 할 대기권까지 수 있는 갔다가 거죠. 오지 않아도. 그렇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한국이 잃을 것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경제적인 것도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은 또 공산당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석이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것을 또 실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네.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거의 4분의 1 정도의 교역을 중국과 하고 있는데 이 정말 별로 유용하지도 않은 무기체계 하나를 들여오면서 대한민국의 네. 경제를 완전히 네.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네, 그 경제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우리 한국 경제의 그 결합도가 굉장히 높아서 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중국 경제도 요즘에 어려워서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다시 중국 경제가 부활을 하겠죠. 어쨌든. 예. 그렇다고 하면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또 다른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중국도 경제를 아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손해날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실제 중국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중국이 달라이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다른 나라의 대표자들이 달라이라마를 방문하거나 뭘 하면 경제 보복을 꼭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실제 한 90% 수입을 하던 것을 노르웨이에서 한 26%로 네. 줄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서 경제 용어로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렇게 아예 군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경제 보복이 발생하겠죠. 네. 그 지금 현재 들리는 말로는 중국이 어떤 특정 산업에 혜택을 좀 주던 것을 제외하고 있다. 그렇죠. 배제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은행 융자 같은 것들도 배제하겠다. 예. 뭐 이런 경고들은 굉장히 그렇죠.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핸드폰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권에 대해서도 더 엄정하게 보겠다면 지금 이렇게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예. 하여튼 이제 그 외교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 국민들이 지금 그 긴장하고 있는 전자파 피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혹시 정보가 있으세요?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죠. 네. 일단 미국의 육군 교범 그리고 네. 이 제품을 만든 로키드 마틴사의 매뉴얼에 보면 네.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네. 라고 그게 사람이 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탈 수도 있다? 예, 네. 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m 이내에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는 굉장히 것이고요. 열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라고 하는 그냥 선으로 그렇죠. 그 예. 강연 같은 거 할 때 쓰는 레이저 눈에 비치면 눈 그 실명되니까 비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장난감에게 또 문제가 예.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수천 킬로까지 네. 날아가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레이더니까 훨씬 더 세죠 전자파가. 그리고 그 교범에 보면 3.6km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6km까지는요. 5.5km까지는 그 예. 항공기의 출입도 통제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죠. 네. 윗부분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고압선이라고 하는 철탑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것인데 네. 그래도 고압선 밑에 사람이 살면 요즘 국가가 다 보상해 주잖아요. 네. 고압선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살아도 다 보상해 주고 그 밑에 형광등만 꽂아 놓으면 그냥 전기가 그 통해서 네.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건 다 보셨잖아요. 네. 영상 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물론 다이렉트로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소하긴 하겠지만 그 밑에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자파의 위해성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단순하게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미한 양이라도 1년, 2년, 5년, 10년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전자파에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공항, 이 부지 옆에, 기지 옆에 사시는 분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에 네. 대한 호소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레이저는 어차피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레이저 빔을 쏴서 그 이제 그 추적 이제 그렇죠. 추적을 하겠다 추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네, 쏴서 다시 받는 거죠. 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 장치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전자파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전자파를 이렇게 강한 에너지의 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전기가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가 봐요. 예, 일반 그래서 뭐 220볼트를 꽂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발전 설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야 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흔히 있는데요. 말하는 그 대형 발전기를 이제 군용 발전기를 한 12개 정도 일본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1km 밖에서도 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들리던데요. 예, 그리고 네. 발전기니까 전기를 발생해야 되니까 24시간 돌리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문제죠.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 한가운데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인가랑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는 좁아서 완전히 민가랑 많이 떨어질 그렇죠. 수도 없죠. 예, 민가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리고 방향의 지향점, 그러니까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딱 보도록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북한 쪽을 보겠죠. 네. 근데 다른 지역은 일본이나 뭐 다른 곳들은 다 바다를 바로 그 해안가에다가 놓는 것인데 성주는 육지 한가운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길 통해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사는 네. 곳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보고 보는 방향을 보면은 이게 네. 완전히 우리 사람들 사는 그렇죠. 머리 민가 위를 머리 위로 그냥 예, 가는 머리 거죠. 위를 지나가는 예. 그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향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드를 배치할 때 드는 비용 분담 이것도 또 논란이 많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약속된 것은 사드를 도입해오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는 그 비용, 네. 그것은 미국이 부담한다. 네. 그리고 운영비도 미국이 부담한다. 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한국은 기지를 만들고 부대 설비를 하는 그 시스템만 좀 갖춰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몇 천억이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들도 저희가 한미 간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분담금이 또 이제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또 얼만큼이 어떻게 업될지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건데 아마 나중에 운영비는 우리 한국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분담금이 이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까 그 24시간 이렇게 그 추적 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민구 장관이 어저께는 뭐 수시로 뭐 끌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요즘 그 임기응변으로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수시로 끌기 예.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24시간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그냥 막 임기응변으로 하다가 말실수가 커져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그냥 그 너무 시끄러우면 끌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북한의 SLBM이라고 하는 거 잠수함 같은 공격하지 않습니까? SLBM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북한으로만 방향으로 보니까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 쪽을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계속 외국에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잠수함이 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려면 동쪽도 봐야 되고 서쪽도 보게끔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 전진석 원내대표 말씀은 또 어제 사드는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다. 북핵 제거 시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또 임기응변 임기응변이죠. 보시나요? 그리고 북핵 제거 시는 당연히 뭐 철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드가 지금 있으면 네.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중국과 네. 러시아가 지금 등을 네. 돌리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옷을 벗게 할 거냐, 예. 덥게 햇빛을 쬐어서 옷을 벗게 할 수 있겠느냐, 예. 두 가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동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예, 그 혹시 사드를 대신할 만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네. 사드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괌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를 대체할 다른 것을 꼭 제시해야 되거나 네.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네.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거리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드가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예.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같지 이렇게 않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 돼요. 같네요. 예를 들면 좋은 무기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해군이 있는데 항공모함 하나 가지고 오자 라고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항공모함도 배니까 요즘 꽃게잡이 어선들 많이 오는데 네. 항공모함 가지고 꽃게잡이도 막자. 네. 어차피 군함 아니냐. 너 항공모함 반대하면 그럼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규모의 배를 말해봐. 이런 거랑 네. 똑같거든요. 네. 근데 한반도의 전쟁 상황에서는 배는 항공모함은 필요가 없는 거죠. 구축함이나 뭐 다른 것들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요. 네. 꽃게잡이 배는 어민이 잡았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좀 공격의 사이즈에 맞는 그런 방어 그렇죠. 체계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한반도 특성에 맞는 방어 체계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너무나 이렇게 그 대규모의 방어 시설이 필요한가 이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으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그냥 설치되고 또 뭐 그 이후에 지금 뭐 수도권 방어라든지 안타깝게도 그냥 설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의견 개진을 하고 네. 또 이 협상을 하는 분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네.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주권 국가로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난번에 해외 파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여정부 때 그때도 미국이 주장할 때는 전투병을 파견하기를 요청했습니다만 한국의 반대가 심하고 야당에서 반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의 지렛대를 삼아서 전투병은 보내지 않고 공병으로 보내거나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게 정치권의 결정이죠. 대통령의 결정이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처럼 야당이나 국민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네. 정부에서 협상에도 좀 네. 유연하게 네.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네. 갖습니다. 예, 오늘 그 김광진의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해봤는데요. 사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좀 발휘해서 또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국민들도 도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한국을 위한 좋은 그 방향으로 좀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광진의 필리버스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